팀장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가격만 높여놓은 건 아니고 곡물 가격도 많이 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모두 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서방국들이 러시아산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 제재를 딱 단행하고 나서 농산물 시장도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 가격이 가장 많이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갈아치웠는데요. 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러시아가 최대 수출국입니다. 예. 러시아산 비중이 수출 시장에서 약 20%를 차지를 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흑해 연안에 이 우크라이나 역시 전 세계 밀 수출에서는 5위 수출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밀 수출량의 약 1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이 지금 공급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전 세계 밀 수출 시장에서 30%가 공급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보니까 밀 가격이 상방 압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저희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밀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주로 타격을 받는 지역이나 또 뭐 산업 분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밀은 사실상은 이제 생산 지역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콩과는 다르게 밀 같은 경우에는 봄밀, 겨울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상당히 좀 많은 이제 곡물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중동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막 지형이다 보니까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주식을 빵이라든가 아니면 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서 전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이 이집트라고 봐주시면 아마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유가 말씀드리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잠재적으로 좀 오래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요 이슈 때문입니다. 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중동 쪽에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2010년 말 2011년에 중동 전역에서 사실상 불었던 이슈가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국민들이 결국은 먹거리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물가에 대한 불만이 생겨버리면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고 반정부 시위가 결국은 중동 쪽에서 원유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유일하게 산유량을 뽑아낼 수 있는 중동 지역에서 결국은 공급 불확실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유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원자재 간에도 어떤 그런 연쇄작용 이런 게 가능하겠군요. 네, 지정학적 이슈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같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쌀이 이제 뭐 주로 소비하는 곡물이긴 하지만 요새 보니까 뭐 밀가루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국내도 사실상은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국내도 대부분의 이제 밀가루의 원료인 밀 자체를 결국 수입에 거의 의존을 한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1인 가정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이지 않습니까? 라면 같은 경우에는 밀이 사실 원료이기 때문에 뭐 라면 값이 뭐 작년에 한번 인상이 되긴 했지만 라면 값이 사실상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제과 제빵에서는 밀이 사실상 빠질 수 없는 원료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음식료 물가들, 상대 밥상 물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게 된다라면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가격을 한번 인상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시 또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판가를 인상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보면 당연히 기업의 원가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도 탄소 규제 이슈로 이제 비료 생산을 줄이고 이런 게 결국은 이제 곡물 원가에 크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부정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곡물 가격 자체가 저희가 2012년에 한번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2012년 이후부터 거의 한 2020년까지는 곡물 가격들은 상당히 좀 디스인플레이션을 겪어왔었죠. 예. 상당히 좀 낮은 곡물 가격들을 저희가 좀 경험해 왔었는데 이제 유가가 다시 또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될 거고 비료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비료가 암모니아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면 당연히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비료 가격의 원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먹거리의 물가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과거 한 10년 동안 누려왔던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뭐 산업 금속 섹터 좀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산업 금속 중에서도 이제 구리 수요가 많이 늘 거다. 이런 전망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팀장님도 구리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봤던 원자재들 자체가 결국 에너지라든가 농산물,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들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고 결국 에너지 가격 자체가 이제는 저유가 시대에서 다시 또 고유가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 자체가 이 에너지에 대한 정책에서 상당한 많은 변화를 사실상 도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석유라든가 가스를 대체하는 에너지원, 원자력 이야기도 사실상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신재생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독일과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그런 정책 발언들 자체가 대부분이 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요. 이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라는 말 자체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더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신재생 에너지 이퀄 전기로 저희가 좀 풀이를 하게 된다라면 전기와 가장 밀접하게 사실상 연관되는 원자재는 구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원유라든가 여타 원자재만큼 구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원자재가 구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서 좀 단기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구리를 상당히 좀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가격 상승이 좀 완만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수요만 보면 사실상 수요 성장세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장밋빛 전망 자체가 깨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구리라고 하면 단순히 전통적인 인프라에 들어가는 자산이었었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와 맞물려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당연히 구리의 수요는 늘어난다라고 하는 긍정론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의 강세 요인들 자체는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공급단에서 공급 과잉이 나오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최근에 사실상 거론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단기 수요가 사실상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면 구리 가격은 그래도 좀 우상향하는 그런 국면들 자체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니켈 거래가 중단되고 했어요. 니켈 포함해서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산업금속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향후 전망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라고 대표되는 이 에너지 전환 자체가 상당히 좀 키워드로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 그린 에너지 메탈로 분류가 되는 산업금속들은 여전히 2년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저희가 전기차라고 보면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저희가 새로운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2차 전지를 사실상 좀 들 수가 있는데요. 2차 전지라고 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리튬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원자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2차 전지 또는 전기차의 모멘텀 자체가 사실상 꺾이기 전까지는 이 리튬 가격의 고점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환경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양극 화일 물질로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망간 역시 우상향 트렌드 자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니켈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한때 톤당 10만 달러까지 폭등을 해버리면서 거래소가 임의적으로 무기한 거래를 중지를 시켰던 바 있습니다. 예. 지금은 거래가 재차 재개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이제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는 창고 지역에서 재고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타이탄 수급을 여전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저희가 2만 달러대 수준의 니켈 가격보다는 3만 달러대 이상의 니켈 가격 자체가 이제부터 계속 형성돼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자원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이번 전쟁이 산업금속 가격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산업금속 역시 상당히 많이 좀 폭등을 했습니다. 뭐 니켈이 가장 대표적인 금속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뭐 기금속 쪽에서도 저희가 금과 은은 아니지만 전 세계 팔라듐 공급에서 러시아가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팔라듐 가격 역시 온스당 3,000달러를 상회를 하면서 재차 사상 최고치를 한 번 더 갈아치웠던 바 있고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전 세계 공급에서 약 7에서 1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니켈 가격의 급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났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루미늄 가격 역시 러시아의 비중이 약 6% 정도 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도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공급 불확실성이 더욱더 높아지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 역시 올해 한때 톤당 4,000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산업 금속 투자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도 뭐 ETF가 뭐 가장 좋은 네, 투자 방법인가요? 산업금속 역시 이제 당사에서는 ETF 투자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투자와 마찬가지로 산업금속 역시 이 산업금속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형 ETF에도 투자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 또는 주식, 산업금속을 생산하는 또는 사용하는 그런 관련 기업들을 포트폴리오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도 사실상은 여러 개가 사실상 존재하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산업금속 파생형 ETF라고 하면 DBB라고 하는 인베스코 DB 베이스 메탈 펀드라고 하는 ETF가 가장 대표적인 ETF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국내에서는 타이거 금속 선물 ETF를 투자하시게 되면 구리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뭐 니켈까지 포함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실 수 있는 ETF 투자 수단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국 주식에서는 산업금속 관련된 금속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패브리케이터들 관련된 기업들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ETF가 있는데요. XME라고 하는 SPDR, S&P 500 메탈 마이닝 ETF 투자 권고 드리고 있고, 또한 글로벌 메탈 마이닝 ETF에 투자하실 수 있는 PICK라고 하는 iShares 글로벌 메탈 마이닝 ETF도 투자하신다라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산업금속 가격이 상승할 때 같은 상승의 모멘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금이 안전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전쟁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이제 뭐 이른바 그 금리 빅스텝 이 얘기가 나오면서 살짝 뭐 내렸다. 뭐 지금 이제 조정기를 거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내릴까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우선 저희가 2022년 시장을 전망할 때는 네. 금에 대해서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렸던 바 있습니다. 예. 전쟁을 사실상 예상을 하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2020년에는 연준의 긴축 또는 통화정책이 정상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베이스로 할 때는 통화정책 정상화기에는 명목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안전자산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고요. 또한 이 명목금리가 올라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명목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해지에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긴축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리얼 레이트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금은 사실상은 투자 매력이 여타 원자재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렸던 바 있는데, 근데 뭐 최근에 투자 의견을 확대는 아니지만 중립으로 일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최근에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10년물 기준으로 3% 가까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3월 FOMC에서 25bp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약 150bp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남겨놨었는데 이미 연준이 2022년에 7번 약 175bp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한 금 가격이 약 온스당 $1,900 정도 수준 언저리라고 보면 연준이 지금 예상되는 7번 이상의 금리 인상 또는 긴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금 가격이 당분간 오를 일은 사실상 크지는 않겠지만 하방 압력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봐서 금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박스권 거래를 좀 형성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금을 투자하시게 된다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구간은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갔을 때 좀 금은 장기 관점으로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뭐 그렇게 보면 연준의 통화정책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페더럴 펀드 선물이라고 하는 연준의 연방기금 선물이 있는데요. 이 연방기금 선물 가격을 100- 선물 가격을 하면 내재 금리가 나옵니다. 이 내재 금리가 올해는 약 175bp에서 200bp 인상이 될 거야를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연초만 하더라도 2023년, 2024년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가는 스탠스를 취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FF 선물의 내재 금리의 방향성을 좀 보면 2022년과 2023년은 금리 인상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재차 금리 인상보다는 통화 완화 기조 자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022년보다는 2023년 말로 가면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게 된다라면 그때 저희는 좀 장기 관점으로 좀 금을 좀 저가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여타 원자재 섹터들보다는 금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금 가격의 사실상 투자 수익률 자체가 여타 원자재보다는 사실상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투자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찬히 시장을 관망하면서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암호화폐 이게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하고는 뭐 어떻게 대체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부 대체 관계는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자산이다라고 좀 보는데 저희 보통 금이라든가 아니면 은과 같은 기금속이라고 하면 안전자산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해지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특징은 사실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국면에서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안전자산 그런 선호 장세가 나타날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금이 더 선호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같은 이제 산업 금속이 유망하고 이제 에너지 섹터에서는 원유보다는 미국 천연가스가 좋겠다는 게 오늘 황 팀장님 의견이었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